어려운 시장입니다. 자, 일단 또 지혜를 풀어봐야 되는데 일단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인지 아니면 대응책이 있을 것인지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정보회의 시작해보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당황스럽네요. 상당히 무겁네요. 네. 아니, 몰랐던 건 아닌데 네. 뭐 당연히 인플레이션 수치가 오를 거라고는 봤죠. 재료값이 그렇게 뛰는데 네. 물가가 안 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연준에서는 일시적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장을 달랬는데 시장이 연준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연준이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틀릴 수도 있죠. 네. 그죠? 물론 이제 꼼꼼히 이제 그 소비자 물가와 어제 발표됐던 미국의 분해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일단 중고차 가격이 오른 거는 크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왜냐면 일자리를 구하러 나가야 되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물론 거기는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신차 구입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를 많이 구입한 것 같고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에 상당히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제가 화요일 날 그 차화정 장세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도 2011년까지 2011년 8월인가까지 차화정 장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상당히 급등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11월 달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1차적인 급등은 나왔었고 그 이후에 잘 생각해 보면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죠. 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마찬가지로 그 시중에 그 물가가 올라가는데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었지만 연준은 계속해서 버텼거든요. 버티다가 이게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처럼 이 시장에서 그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면서 그 분위기가 식어버리게 되면서 결국 끝이 났거든요. 결국 금리 인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역사는 계속 반복이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 이게 항상 경기가 좋을 때와 나쁠 때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반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연준이 어떤 스탠스를 가져갔는지 물론 연준의 수장은 그때 연준 의장과 지금 연준이랑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예전에도 제가 그 구체금리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연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자산 가격 지지가 아니라 실물 자산 지지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금리가 그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되고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실물 자산에 만약에 타격을 받게 된다라면은 아마 연준은 분명히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물 자산에 타격이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실내로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실물 자산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주식시장이 하락을 해서 금리 인하를 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 코로나로 해서 실물 자산,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나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선제적으로 나서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재무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재정적인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어쨌든 시장의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이 된다라고 봐요. 하지만 이 부분들이 단순히 자산 시장의 어떤 타격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면 연준은 움직이지 않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네. 그리고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시장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가져가게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연준이 시장이 휘둘린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준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깨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이 연준에서 목표를 하고 있는 PC 물가지수 이게 상당폭 2% 상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지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하지만 변수는 그 이전에 그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게 되면서 금리를 했던 것처럼 만약 바이든이란지 행정부에서 만약 압박이 들어가지 않게 된다라면은 그래서 최근에 그 제가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도 금리 얘기를 했을 때 혹시 이 바이든의 입을 대신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조금의 음모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아마 연준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역할에 충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어제 CPI 하루 올랐다고 네. 해서 물론 예상치보다 월등히 많이 올라서 네, 그건 맞습니다. 네, 뭐 시장이 움츠러들었다. 이거는 이제 팩트고 네네. 거기에 이제 코멘트를 연준이 촐싹맞게 하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연준은 사실 뚝심이 있겠고 네네. 뭐 네. 김연준, 이연준 뭐 이렇게 해야지 우스갯소리 하지만 하여튼 미 연준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상당히 천천히 이제 인식을 할 거고 그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더 있죠. PC 디플레이터, 네네. 그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 네. 고용 지표의 고용의 질.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은 그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미국도.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러 네. 나가는 것보다 보조금 주는 게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쓰는 게 더 있고. 네. 근데 결국에는 일자리를 네. 구해서 빚을 갚아라. 이 지표가 확인이 되면은 네. 금리를 결정할 거다. 이게 이제 추후의 얘기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금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작년에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그 너무 안 좋다가 지금 제재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돈을 지금 계속 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간단한 예로 우리가 물가라는 것이 이 실물자산 가치와 화폐 가치 이 갭 사이를 보통 물가라고 하는데 지금 이전만큼의 수요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기하급수 풀잖아요. 그럼 당연히 화폐 가치는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게 이 갭이 벌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손과 손과 사이가 이게 벌어진다는 얘기인데 이게 돈을 천문학적으로 풀다 보니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당연히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럼 인플레이션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뭐 소위 말하는 JP모가 지는 투자 은행들이 어디 투자를 하겠습니까? 거기에 투기적인 포션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밀 선물, 이 WTI 선물 이 얘기를 왜 할까요? 현물이 아니고 선물 얘기를 하잖아요. 선물은 어쨌든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기적인 포션이 가다 보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그 밀 선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그 상품 선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런 현상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또 현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기저 효과가 끝이 나고 코로나였던 영향이 끝이 나게 되면은 어쨌든 예를 들게 되면은 뭐 밀 선물,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부족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작황 부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될 것인가? 저는 계속 지속되지 아니라고 오케이. 봅니다. 예. 네. 자, 그거는 뭐 하여튼 지켜봅시다. 그리고 네. 또 자재값이 올라가면은 네네. 어느 순간부터는 수요도 둔화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사실은 네네. 미니 그 악순환 도미노인데 네네. 이 반도체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네. 쇼티지 때문에 결국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을 중단할 네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수요가 줄고 네.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그래서 미래에 제시가 되고 반도체 주가 하락이 가파르고 네네. 어제 대만 TSMC 하한가, 네, 장중에 하한가 갔어요. 네. 네. 대만은 이제 10%가 하한가이기 때문에 네. 물론 약간 반등은 하긴 했습니다만, 자 그게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도 영향을 줬고 네. 지금 아침에 또 등장한 뉴스가 있어요. 가상화폐 얘기입니다. 네. 가상자산 시장. 자 이게 이제 오늘 소문 얘기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가봐야 되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이 사람도 참.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결제를 보류했어요. 네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서 6% 정도 네. 좀 내리고 있고. 요거는 제가 그 비트코인 그 테슬라의 그 환불 조항이 있거든요. 네. 요거를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네. 소문 얘기, 비트코인에 대한 논란 요거를 네네. 조금 더 들어가 보죠. 네. 오늘은 그 지난주에 우리 앵커님께서 얘기를 해주신 대로 비트코인 네. 얘기를 좀 할 건데 네네. 이거는 지극히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비트코인에 대한 고찰 이렇게 좀 정해봤는데 네네네. 중요하죠. 굉장히 네. 관심들도 네네. 많으시고 물론 이제 실시간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증권 방송 뭐 제가 네. 주식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다른 거를 어우러서 주식이라는 게 뭐 다른 자산 시장과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는 730 정보회가 좋은 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네. 네. 오늘 종목이 뭐예요? 이런 거 안 하잖아. 뭐. 예, 그건 다음 시간에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네. 뭐. 예. 그래서 그 비트코인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여전히 진행형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게 보는 사람, 안 좋게 보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그 세계 최대 헤지펀드 워터브리지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세계에서 69번째 부자입니다. 네. 69번째 부자라 보시면 될 것 시장 같은데 영향이 굉장히 큰 사람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비트코인이 왜 돈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기한테 조금 설명을 해야 돼. 이해를 시켜달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자 현인 워렌 버핏. 워렌 버핏.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가치는 제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물론 반대로 이제 실제 내재 네. 가치라는 측면도 있겠죠. 네네. 뭐 거래가 되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 네네. 이제 그렇죠. 이게 이제 예를 들면은 저 사람들은 뭐 일반 투자자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이제 투자됐던 자산의 가격이 변동을 주고 네네. 뭐 오르건 떨어지건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자산의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네. 때문에 스스로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근데 이제 이 가상자산,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어렵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지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나 네네. 뭐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 아는 영역은 따로 있다 이건 거죠. 뭐 그렇게 부정적이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튜더 인베스트라는 그 폴 튜더 존스
이 사람은 재산이 6조입니다. 정말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운영하는 펀드 자산이 120조인데 이 사람은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전망을 하게 되면서 2000년 그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때와 비교를 하게 되면서 초창기 테크주와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미국의 캐시우드 돈 많은 누나 네네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4년까지 비트코인은 5억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비트코인이 5억까지. 네, 5억까지. 5억 원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 소위 말하는 투자의 대가, 그러니까 새롭게 그 기존의 투자 대가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대가 이렇게 나는 봤을 때 의견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그 사람의 성격이 다르듯이 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잘 아는 영역이다,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아니다. 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우리도 우주항공 테마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자신감이 있고 조금 진보적인 어떤 그런 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게 좋게 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좀 음모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본인이 뭐 맥도날드인지 코카콜라를 샀다라고 말씀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예를 들었듯이 맥도날드 뭐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보면은 과거형이라 좀 봐야 되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과거의 현인, 새로운 미래의 현인 이게 의견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의견 속에서 본인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이게 좀 가장 중요하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조금은 미래보다는 과거 쪽으로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있지만은 투자 상품으로서 어떤 가치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돈, 머니, 그러니까 실질 화폐 가치로서 어떤 가치는 저는 제로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상품으로서 어떤 가치 존재에 대한 부분들은 뭐와 비교를 하고 싶냐면은 금. 그러니까 금은 어쨌든 절대 산화되지 않고 영속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 과거로 갔을 때 클레오파트라가 금을 좋아했는데 그 클레오파트라가 가지고 있던 금이 지금도 어쨌든 그 금의 가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떤 가상화폐라든지 암호화폐 이런 부분들이 미래에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금과 똑같은 영속성, 그러니까 무한 이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저는 분명히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그 정률적인 어떤 화폐 역할 이 부분, 그러니까 실질 화폐 이 부분은 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지 그러니까 절대적인 정률적인 화폐 가치,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돈, 우리가 쓰고 있는 원이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정률적인 화폐 가치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정률적인 화폐 가치로 봤을 때는 이 내재 가치가 제로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투자 가치로 보게 된다면 내재 가치가 제로라는 부분들에서는 좀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전통적인 개념의 네. 화폐로 뭐 들어가면 좀 너무 네. 어려운데 뭐 화폐 금융론 네네. 뭐 경제학에는 네네. 많지만 현재 우리가 이제 익숙히 알고 있는 것은 환율이라는 게 네, 있잖아요. 그렇죠. 기축 통화와 기준 통화가 있고 네네. 그거에 대비해서 교환 비율이 익스체인지 하는 비율이 있고 뭐 상대 가치, 절대 가치 뭐 다 따지긴 합니다만 가상 자산은 그게 지금 없잖아요. 기준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없고 서로 각자 다 그냥 네. 노는 건데 물론 언뜻 부르면 1비트코인에 몇 달러 이렇게 네네. 몇 원 이렇게 되니까 네. 사실 그게 조금 조금 쉽지가 않죠. 애매해요. 예, 네. 애매하단 단순히 돈 대 돈에 대한 어떤 비교가 아니라 이 돈으로서 구매력 있잖아요. 그 구매력이라는 가치가 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환불 조항인데 네. 그래서 그건 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린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환불 조항? 예, 그건 좀 이따가 제가 잠시 이따가 좀 네, 또 말씀드릴게요. 있어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단지 사용자가 많다라는 관점에서 가치가 부여가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통용되는 예. 뭐 다른 걸로 치환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인정되는 그러니까 수요가 비트코인 있다. 있어? 뭐 얼마에 샀어? 그렇죠. 팔았어? 이런 네네네. 농담 수 있는 네. 그런 이게 거예요, 무슨 이제. 얘기냐면은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용자가 많다라는 건 수요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수요가 많다라는 건 거래가 발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산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간단한 논리로 만약에 비트코인이 100개가 있는데 찾는 사람이 1000개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트코인이 100개다. 근데 이거를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10명이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거래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로 정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격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 거래가 발생이 되는 거고 비트코인의 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게 투자가 되지만은 또 이게 투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가격이 상승했다가 폭등했다가 근데 또 이제 폭등했다가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사용자가 많다보다는 이제 네. 그 시장 참여, 그 네. 비트코인 마켓이라고 하는 네, 그렇게 그걸 볼 수도 거래하는 있겠네요. 거죠. 네네네. 예, 그 참여자들이 많아서 네. 수요가 있고 또 계속 그 거래가 발생한다. 네네. 그래서 가격이 형성된다. 네, 그래서 이런. 저 사용자가 많다는 그 거래 참자가 많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도록 비트코인을 뭐 지갑에 네네네. 넣었다가 이렇게 뭘 네. 살 때 아직은 통용되는 결제, 네네네. 물론 일부에서 지금 계속 결제를 네네. 쓰려고 하잖아요. 글로벌하게. 네네,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좀 더 지나봐야 되는 네네. 거고.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경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요자들과의 어떤 끈끈한 네트워크 안에서 수요가 좀 발생되다 보니까 네트워크 경제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과 좀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시겠지만 이게 다단계가 좀 연결되는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 말 그대로 이 네트워크망 내에서 소비를 하는 거고 네. 네트워크 경제는 조금 똑같은 그 논리지만은 그 단어의 차이인데 네트워크 경제는 네트워크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그 거래 참여자 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거래 참여자가 있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우하향 그리고 가격에 대한 우상향 이 그 흐름에 의해서 어쨌든 투자 상품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투자 가치로서의 어떤 영속성은 있겠지만은 이게 소위 말하는 절대 화폐 안으로 들어오기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는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자체가 어쩌면 정부에 정면적으로 반대하는 탈중앙 화폐가 그렇죠.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게 그러니까 달러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뭐 극단적인 네네. 극단적인 이제 네네. 우리가 상상이지만 네. 오늘도 아침에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높게 네네네. 나와서 뉴욕 증시가 출렁거림의 그 네. 배경을 찾아보면은 죄송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네. 얘기하는 인플레 아니야 일시적인 거야라고 하는 것을 못 믿는 거잖아요. 네. 중앙을 못 믿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게 막 네네. 그 통용 인식 공통화 된다면은 이런 자산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래서 탈중앙 화폐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그 달러를 많이 예를 들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달러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로 쓰던 지위가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을 이 화폐로서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래서 실례로 예를 들게 되면은 1993년에서 1970년 사이에 미국 정부에서 금을 장신구 목적 외에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네네 한때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뭐냐면 그 소위 말해 예전에 금본위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금이 달러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금도 그랬듯이 지금 그 과거에는 1900년대에는 금이 그런 논란이 있었다라면은 지금은 비트코인이 그런 논란의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기축통화였던 지위가 흔들린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절대적 화폐,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결론 내보자면은 투자 자산으로서 여기에 대한 가치에만 좀 집중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하나의 싶고요. 영역으로서만. 네네. 네. 참 그 논란인데 그리고 결국에는 이 제한적인 거다라는 그 금도 네네. 무한정 채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개념에서 네. 아마 이 비트코인도 출발을 네네.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 테슬라. 음. 요거는 그 가격 변동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화폐 기능으로서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달러 이렇게 이 그 환율 변동성 이 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1비트코인을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계속 변화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테슬라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구매했을 당시에 환불 조항에 대한 논란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방금 같은 그런 뉴스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겠죠. 생각이 드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1비트코인에 몇 달러.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이 기준이 1이 되는 네네. 비트코인이 기준이 돼버리면 달러 입장에서 보면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죠. 1비트코인에 예를 들어서 뭐 5만 달러였다가 네네. 그때 이제 테슬라를 샀어. 네네. 5만 달러짜리를. 근데 다음날 일어났더니 그게 4만 달러가 네네. 돼버렸어. 그러면은 5만 달러에 산 사람은 손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뭐 환불해 주세요라고 그러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변동성이 해요. 네, 크니까. 변동성.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1비트코인이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테슬라 뭐 차량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1비트코인이 5천만 원이 아니라 1억으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1비트코인을 환불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테슬라에서 환불 조항을 보게 되면 1비트코인을 환불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을 환불한다고 합니다. 캐시를 네. 그러니까 1비트코인으로 샀기 때문에 1비트코인으로 환불을 해줘야 되지만 차액만큼. 네, 그게 아니라 그러면 5천 그게 처음에 구매했던 5천만 원 네. 그것만 환불해준다는 거죠. 환불이라는 게 희한하네. 그러면 네. 만약에 그 테슬 떨어지면은 떨어지면 또 1비트코인 구매자가 그럼 이쪽은 내나? 그렇죠. 또 구매자가 또 손해를 보는 거죠. 손해를 본다. 네. 어. 그러니까 1비트코인의 가치 4천만 원 떨어졌는데 네. 그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5천만 원으로 환불해 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5천만 원을 환불해 주는 게 아니라 가격이 떨어지면은 1비트코인을 또 환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불 조항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올라가게 되면 1비트코인의 가치를 부정해 버리고 죄송합니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1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부정해 버리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또 1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해 주게 되면서 인정해주게 되면서 또 구매하는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환불 조항이 지금 테슬라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가격 변동성, 그러니까 구매력의 어떤 변동성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구매력의 변동성에 대한 어떤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논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다날 같은 경우도 페이코인을 현재 지불수단으로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계속 변해요. 1페이코인의 가치가 3,500원이었다가 또 2,500원이 되게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바뀌었을 때에 대한 어떤 환불 조항이라든지 구매력에 대한 조항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실질적으로 구매력에 대한 어떤 지표로 사용이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논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해결책이 없다라는 부분들 이것 때문에 조금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네. 가장 많이 나온 얘기인데 많이 얘기 나왔을 거예요. 해킹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2018년도에 그 빗썸의 핫월렛에 보관이 돼 있는 350억이 전부 해킹을 당했어요. 네.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 빗썸이란 코인이 해킹이 당한 게 아니라 그 350억이라는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이 지갑이 다 통째로 그 해킹 당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 우리 집에 금고가 있는데 도둑이 들었어요. 그 속에 있는 돈을 가져간 게 아니라 금고 자체를 다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게 되면서 네트워크 자체가 다 털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관련 보안 전문가 다 멘붕이 왔대요. 네. 그러면 이렇게까지 만약 그 금고까지 다 털리게 되면은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이 보안 프로그램이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멘붕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해킹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이 될 건데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 해킹 문제도 얼마만큼 또 해결을 해 나가느냐. 그러니까 지금 숙제가 많은 거죠. 절대 화폐로처에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구매력에 대한 논란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이 해킹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이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 돈에 대한 가치, 돈에 대한 영역으로 들어오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생각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내야 됩니다. 네. 뭐 그래서 어쩌라는 건지.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 뭐 상품 선물로 썼던 투자 자산으로만 보자.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역할은 아직까지 이르다라고 좀 보시고 그리고 뭐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안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드림시큐티라든지 뭐 라운시큐어 뭐 이런 쪽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외 종목들은 뭐 딱히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하시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제 이제 두나무가 나스닥 상장을 준비한다는 네네.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는 뭐 지금 시간 관계상 이따가 또 정경민 네네. 차장 오니까 정경민 차장하고 또 얘기 좀 나눠볼게요. 네. 하여튼 뭐 개요를 좀 네. 잡아주는 정도. 그러니까 지극히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결론은 딱히 뭐가 확 와닿는 건 없는데. 그쵸, 없죠. 근데 결론을 굳이 내보자면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장은 존재하고 시장은 존재하고, 몇 개의 이 가상화폐들은 계속 네네. 존재를 할 거다. 네. 거래는 계속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그걸 말씀 안 드렸구나.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 어. 이래가지고 이거를 말씀 안 드린 시간이 없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만 좀 정리를 아니 하겠습니다. 그거를 하고 그러면 시간의 네. 특징주를 빼버립시다. 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시간의 특징주는 뭐 그냥 다 아시는 부분들이니까 네. 도미넌스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죠.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암호화폐 전부가 분모가 되고 네. 분자가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비트코인의 어떤 비중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전체 가상화폐 대비 비중이 8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가상화폐가 한 5천 개 정도가 되고요. 네. 근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아마 앞으로 이 지금은 새로운 어떤 트렌드로서 암호화폐가 계속해서 무작위로 출시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앞으로는 정리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내로 이게 뭐 적지 않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패밀리 스토어라 해가지고 빕스라든지 아웃백이라든지 TJ프렌즈 많이 갔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TJ프렌즈 같은 게 없어지고 뭐 빕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웃백 같은 기존 몇 개밖에 안 남았는데 비트코인도 저는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몇 개 정도의 가상화폐만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아무거나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지 말라는 그건 조심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 비트코인 캐시인가요? 네네네. 그건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앞으로 살아남을 가상화폐만 투자를 하자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10초만 정의를 하자면은 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몇 개의 가상화폐는 그러니까 금과 같은 상품 선물로 썼던 투자 가치는 분명히 있다. 네. 하지만 구매력이라든지 보안 문제 때문에 돈과 같은 절대화폐 역할은 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한테 오늘 가상자산, 가상화폐 이쪽 얘기를 좀 들었는데 시간이 좀 아쉽긴 한데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네네. 추가된 거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앨런 머스크가 아침에 또 비트코인 결제를 돌연 테슬라 중단을 하는 바람에 네. 이슈가 돼서 오늘 잠깐 비트코인 깊이, 내용이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한 번 더. 네. 자,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